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4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을들의 당나귀기 노동편 솔키입니다. 오늘은 진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차마 나오지 않는 그런 날입니다. 안녕하지 못한데 안녕하냐고 묻는 거는 놀리는 것 같아요. 모두들 그런 기분이실 것 같죠? 네,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저는 분노를 넘어서 그냥 이제는 체념과 슬픔의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써니 선영입니다. 저는 그냥 계속 눈물만 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분노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울컥울컥하면서 눈물이 계속 나요. 이게 좀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분노와 함께 이제 결심하는 시기라고 해야 되나? 저희 주말 집회에서도 많은 젊은 여성들이 참여하면서 행진을 할 때 서로 하는 얘기들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하는 얘기들이 우리가 몰카나 이런 주제로 이렇게 도로 위를 걸을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처참하면서도 뭔가 기대하게 되는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그런 시대가 열렸다. 우리 왜 이렇게 바빠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을입니다. 좀 한국 사회에서 진짜 제정신 붙잡고 살기 되게 어렵구나. 아까 우리 써니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되게 사람들이 지금 약간 이렇게 집단적 어떤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개인이 개인으로서 온전히 존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건강하고 이렇게 좋은 멘탈 가지고 살기 어려운 게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분노를 하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지난 8월 정말 단 2주 동안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8월 4일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항한 광화문 시위가 있었고 8월 7일에는 KTX 승무원 정규직화 요구 기자회견 및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8월 7일 김기덕, 조재현에 대한 미투 이후를 다룬 PD수첩 거장의 민낯 그 후 방영이 있었고 8월 8일에는 워마드 운영자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8월 10일에는 이에 여성단체들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죠. 또 8월 10일 한샘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댓글 고소를 멈춰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있었죠. 그리고 8월 11일 김경숙 열사 39주기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8월 12일에는 여성이 삭제된 남북 공동 합의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예, 8월 13일에는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 여성 피의자에 대해서 징역 10월형이 실형 선고가 됐고요. 8월 14일에 안희정 무죄 판결이 있었고, 그리고 8월 그날 저녁에 안희정 무죄 선고한 사법부는 유죄다 해서 안희정 무죄 판결에 분노한 전국적인 항의 행동이 있었고, 8월 18일에는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는 제목으로 성폭력 성차별 끝장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말 열흘 좀 지난 이 시간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이게 진짜 실화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녹음을 한 게 8월 3일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진짜 줄줄줄 터져 나온 거예요. 진짜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그냥 분노로 활활 타올라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사건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상 여성을 위한 국가 시스템은 없다, 이건 것 같습니다. 니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라, 국가는 남성 편향이다를 사실상 인증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건 그냥 국가의 백렛이라고밖에 안 보여집니다. 맞아요. 국가의 백렛이라는 말이 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사사로운 개인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국가가 여성을 배제하고 있고, 페미니즘 리부트에 대해서 국가가 마치 반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지금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정말 인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여성에게 국가는 없냐라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여성 안에는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저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만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남성 평양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는 국가는 누구를 보호가 아니라 누구를 대리하고 있고 어떤 정부를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어떤 국가의 모양새를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여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저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요새 떨어지고 있잖아요.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정권이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그걸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중에 하나가 공안 정국으로 가는 거다. 사실 경제를 뭐 살린다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제 타겟책이 안 보이니까 공안 정국으로 가는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에 대한 탄압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생각해보면 역대 뭐 그 민주당 정권,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에서도 경제 위기를 타개를 못할 때 공안 정국으로 흘러갔었는데 그때는 뭐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나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이게 여성에 대한 탄압으로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네, 이건 역사가 나중에 판단을 해볼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진짜. 자, 그럼 이제 사건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안희정 사건을 얘기해 봐야 되겠죠. 이 사건이 무죄가 났어요. 판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판결문은 전체 114페이지라고 하는데요. 재판정에서는 축약된 선고문을 낭독했습니다. 요약해 보면 안희정이 위력은 있고 위력 관계는 인정이 되지만 위력을 행사하여 김지은 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김지은 씨의 진술은 일관되나 신빙성이 부족하여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그래서 무죄다라는 거죠. 아니 진짜 웃음이 나. 진짜 논리적 모순이 너무 많아요. 안희정이 지난 3월 6일에 페이스북에다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올리지 않았어요?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고 본인이 말했는데 아니 이게 본인이 성폭력을 했다는 자백이 아니면 뭡니까? 이거 이상의 증거가 있나요? 합의가 없었다면 강제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글을 잘못 배운 건지 그럼 대체 뭘로 추행을 하고 간음을 했다는 겁니까? 안희정은 이 말을 검찰에 가서 번복을 했어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재판을 할 때 이렇게 진술이 바뀐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했다네요. 핵심적인 진술을 번복한 것은 안희정 본인인데 재판 과정에서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은 거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아, 그러면서 무슨 피해자한테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러면 하는 게 진짜 짜증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아는 증거를 놔두고 왜 엉뚱한 증거를 가져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은 정말 많은데요. 김지은 씨가 안희정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했다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정작 안희정이 핸드폰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상담을 받아보면은 피해자들은 가해자들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뭐 기타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상 이런 것들도 그냥 삭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걸 켤 때마다 그 사람의 말과 이 행동이 생각이 나는 게 굉장히 공포고 두려움이고 끔찍한 일로 다시 기억이 되기 때문이죠. 내 핸드폰 안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게 정말 무섭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삭제를 문제가 삼으면서 핸드폰을 제출할 수 없는 거는 문제 삼지 않는 건 명백하게 증거인멸을 그냥 묵과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안희정은 검찰 출두 직전에 핸드폰을 파기했다고 하죠. 네. 재판부가 과연 공정하게 판단을 한 거냐라고 하는데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판결은 이른바 김지은 씨의 행실에 대한 집중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김지은 씨가 성폭력을 당하고도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피해자 다움을 문제 삼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굉장히 익숙하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야 한다는 가정을 깔고 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계속 펴나가는 게 우리나라의 사법부와 경찰, 검찰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일을 겪어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생존권인데요. 내 밥줄이 걸려있는 일이잖아요. 직장인들이 상사한테 하루 종일 욕먹고 얻어맞고 차이면 다음날 출근 안 하나요? 여러분들 출근 안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당장 경찰서를 달려가나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당장 잘릴 게 뻔한데 내 밥줄이 걸린 일인데 내 미래가 걸린 일인데 일단은 참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는다고까지 생각 안 해도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네, 맞아요. 당장 어떻게 일이 할까? 벌어졌을 때. 이거를 뭐 이를테면 참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뭐 문제를 어떻게 공론화할 거냐 어느 수위까지 할 거냐 이런 생각을 사실 충분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신고를 하거나 어떤 사건 접수를 한다는 거는 이제 그만둘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그렇죠. 때 그만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만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니면서 진행하다가 추이를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문제 제기하고도 다닐 수 있을까? 약간 그러면서 대응을 했는데 제가 본 사례들은 대부분 99%가 사건 터졌을 때 퇴사하거나 아니면 대응을 하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여성들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임기치를 넘으면 이제 가까스로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는 거고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도 그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어느 정도의 결심이 섰을 때 JTBC에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직장 내 성희롱을 쉽게 문제 제기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왜 안 보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남성들도 하기 싫은데 상사 그 눈치 봐서 회식하고 등산 가고 심지어 법인카드로 성매매도 하잖아요. 하기 싫은 사람도. 그럼 다들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왜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지 재판부는 직장생활 안 해봐가지고 이해를 못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직장 내 성희롱 중에서 가장 어려운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사장에 의한 성희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장 그 고용주가 했기 때문에 노동자가 이를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 그 직장에서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 노동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형사나 민사로 건다. 그런데 직원이 사장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가해자가 사장이고 그럼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가 아니라 그냥 명백하게 안희정은 고용주였고 김지은 씨는 계약직 여성 노동자였던 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순간 내 밥줄이 끊기고 어떻게 보면 또 정치계는 굉장히 그 입소문이 빠른 곳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 김지은 씨, 피해 여성 노동자 김지은 씨의 그 피해 진술서에도 이제 최종 진술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평판 이런 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정치 쪽에서 일하려고 해도 되게 이런 것들이 이제 쫙 소문이 퍼지면은 나중에 여길 나와도 어떻게 어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심지어 상대는 그냥 보통 정치인이 아니라 유력 대선 후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순간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게 불보듯 뻔한데 이걸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죠. 너무 끔찍해요.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였다는 게 너무 끔찍하고 김지은 씨의 그 용기 있는 이 공론화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선 그리고 안희정 좋아하는 여성들 정말 많았단 말이죠. 그 정말 저 친구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탄핵 2번 할 뻔했다. 선거 2번 할 뻔했다. 그리고 정권 저쪽이 내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니. 근데 정말 소름 끼치게 정말 그게 사실처럼 느껴져서 네, 그랬습니다. 네, 정말 김지은 씨가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낼 수 없는 용기였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개인 김지은 씨가 아니에요. 노동자 김지은 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일을 못하면 밥을 굶어야 하고 내 미래 그리고 내 커리어의 모든 게 여기 달려있단 말이죠. 그런 노동자가 직장 내에서 벌어진 성희롱과 성폭력이 내가 이렇게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건 정말 내 모두를 걸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짓밟아 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사법부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말을 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어이없게 당할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김지은 씨가 진술이 일관되었다는 것도 그들이 보는 피해자 다움에서 어긋나는 거죠. 피해자들은 모두 정신이 반쯤 나가 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야 진정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리고 피해자들은 언제나 우울해야 하고 슬퍼해야 하고 여행도 가지 않고 즐거운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착각을 해요. 머리색이 밝으면 화장을 곱게 하면 화려한 옷을 입으면 모두 피해자답지 않다고 공격을 당하죠. 그러면 뭐 피해자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계속 우울하고 슬퍼하고 화장도 안 하고 병자처럼 누워 있어야 됩니까? 오히려 그런 비정상성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계속 그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내려고 힘겹게 하는 모습이 저는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다르고 그런데 자꾸 편견을 갖고 어떤 스테레오 타입을 머리에 스스로 이렇게 딱 장착을 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이상하다. 저 사람 피해자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찰이나 검찰 재판부가 왜 하나같이 이런 피해자다운 것의 기준을 정하고 지들이 뭔데 지들이 진짜 정하고 그거 적용하는지 정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을 받잖아요. 상담을 받다 보면은 이제 많은 피해자들이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많은 가해자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를 엄청나게 써요. 그러니까 로펌을 보통 이제 2-3군데 변호사도 7, 8명 뭐 이렇게 쓰는 건 보통이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해주거나 아니면은 국선 변호사로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상 재판에서 그렇게 이게 물량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그 가해자들을 변호사는 변호사 시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 그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뭐냐면은 일단 무고를 걸고 일단 명예훼손 걸고 그러고 난 다음에 피해자가 압박을 막 가는 다음에 버틸 수 없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평판 떨어뜨리고 막 소문 내고 이러면서 만들어내고. 지식인 이런 데만 봐도 그 매뉴얼을 그러니까. 쭉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걸 보면서 전 정말 전문가 이 나쁜 그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떤 가치와 이상과 이거랑 상관없이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장을 형성하는 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뭐 이걸로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그런 카페가 있잖아요. 그 가해자들 모이는 카페.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지 이제 법망을 피해가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쫙 한다는 그런 카페가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상담을 받았던 피해자들 중에서 법정에 가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 법정에 가셔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때 변호사가 3개의 로펌에 7명의 변호사가 붙은 거예요. 근데 피해자가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간 거죠. 근데 일관되고 되게 열심히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똑똑하고 차분한데 그때는 왜 그렇게 못했냐 라는 얘기를 하고 되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게 조리 있게 말을 잘하면 어디서 코치를 받고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법정에서 그러니까 재판만 4시간을 넘게 하는데 이제 7명의 변호사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4시간 동안 혼전 순결했냐 성관계 가져봤냐. 진짜. 아니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누구의 재판인가요? 그게 도대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가해자의 가해를 밝혀내는 재판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진짜 가해자 쪽 말은 다 받아들여지고 이제 목격자고 피해자고 그러니까 오로지 나잖아요. 근데 그 확실한 증거인 나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그냥 앉아서 당하는 느낌인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이 피해를 더 증명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피해자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쉽게 신고하고 누가 뿌리치고 회사를 나와서 대응을 하겠냐고요. 정말. 정말 심한 욕. 특히 이제 이 누가 안희정 더 사건의 경우에는 김지은 씨 직업 자체가 안희정의 수행비서거든요. 문서화된 업무 매뉴얼에 24시간 휴대전화를 소지해야 한다. 목욕할 때도 휴대전화를 비닐에 넣은 뒤 갖고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까지 존재합니다. 근데 진짜 이것도 그냥 이 자체로도 되게 그냥 그냥 그러니까 24시간 도지사의 위력 아래 대기 스탠바이 하고 있으라는 거죠. 네. 근데도 재판부는 이 명백한 문서화된 업무 매뉴얼조차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안희정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어떠한 단서도 보이지 아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위력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998년 대법원 판례보다 더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98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사건 가해자가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에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갔다가 인적이 없고 그런 외진 곳에 가까이 접근하여서 그다음에 껴안으려고 한 거죠. 피해자가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이렇게 되돌아갔다고 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강제추행 미수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한 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력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 관계, 그 다음에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다음에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라고 재판부가 판시를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만으로 위력을 이해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위력의 의미를 20년 전보다 못한 시각으로 이 안희정 사건을 판단했다는 거죠. 안희정은 담배, 커피 이런 식으로 단어로도 지시를 내릴 만큼 강한 권위주의의 소유자였습니다. 김지은 씨는 이제 24시간 종속되어 있었고요. 안희정은 김지은 씨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굳이 폭행과 협박이 필요 없는 거죠. 위력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그 말에 반발하기 어려운 겁니다. 호텔에 가서 씻고 오라는 지시에 김지은 씨가 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안희정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지시를 했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재판부는 그런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김지은 씨의 행실과 행동에 대한 판단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김지은 씨의 폭로가 있은 후 그 3월 8일, 지난해 3월 8일에 대선 경선 캠프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이 김지은 씨를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성명서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난해 안희정 캠프 내에 성폭력과 물리적 폭력이 만연했다는 내용과 함께 비민주적인 조직 문화를 폭로하는 내용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재판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울 뿐입니다. 위력은 갖고 있지만 행사를 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재판부의 말은 이 말이랑 똑같죠. 술은 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진짜 기가 저는 근데 이 업무 매뉴얼이 진짜 심각한 노동법 위반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24시간 휴대폰을 쥐고 있으라는 거는 24시간 대기하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법이 대기 시간도 노동 시간으로 칩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노동법이 주 68시간 근무라고 쳐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3일만 해도 72시간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김지은 씨는 노동자란 말이죠. 아니 봉건시대 몸종 취급도 이것보단 낫지 않겠어요? 그땐 적어도 핸드폰은 없었으니까요. 24시간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대기하라는 거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김지은 씨는 별정직 공무원이었어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은 이제 새삼스럽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 많은 사례를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업무 매뉴얼에 인권 침해를 지시하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죠. 그래서 이 위력이 없었다는 말이 계속 이해가 더 안 가고, 그러니까 위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진짜 이해가 안 가고, 진짜 이 업무 매뉴얼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위력을 행사해 왔는지가 뻔히 보이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도지사가 그리고 약간 딴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은 도지사가 왜 24시간 대기하는 수행비서가 필요한지 저는 도지사가 안 돼봐서 그런지 몰라도 잘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담배나 커피나 맥주 이런 거 그냥 자기가 사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되는 거잖아요가 아니라 그래야죠. 맞아요. 맞아요. 그죠? 국민의 정보기. 맞아. 스스로 가서 어디서? 개인적인 거잖아. 빠졌어 아주 그냥 제정신이 아니야. 보통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사실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아랫사람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뭐 갖다나 뭐 내 문자 안 보내 이제 뭐 이런 식의 진짜 망발을 한 이 사람은 정말
용서할 수가 없고 이런 게 당연한 문화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를 더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 진짜 너무나 권위주의가 정말 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재판부가 하다 성적 자기결정권 오용 논란까지 있어요. 아니 여성주의적인 언어는 왜 갖다 붙이냐고요. 말도 안 되게. 네. 네, 그냥 모르면 말을 말던가. 그치.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진짜.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는 김지은 씨를 불러다가 대체 당신의 정조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왜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는 미쳤어. 말까지 했다고 해요. 정조는 이미 법에서 폐기된 지 오래된 용어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미 화석이 된 재판부가 판결한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요즘엔 사극에서도 안 나와요, 정조란 말. 진짜. 그래 요즘에 사극에서 은장도 품고 다니는 여자도 안 안 나와요. 나와요. 제가 정말 초등학생 때나 뭐 좀 봤을래나? 그러니까 아. 재판부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 유교 문화에 쩔어 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단어를 사용한 집에 갈 때 거죠. 갓 쓰시고 네,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그런데 그러니까 쓰시고가 아니라 쓰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은장도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은장도를 품고 다녀야 되냐? 맞아요. 판결은 김지은 씨가 성적 주체성과 자존감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지들이 뭔데 평가를 해. 진짜. 그러니까요. 정말 어이가 없고 성적 주체성과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권위와 위력과 생존권의 그런 위협에도 다 이겨내고 성적 자기결정을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거냐. 근데 사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거는 그냥 있는 거고 그 권리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 그거를 서로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이런 이제 고용주나 이런 뭐 기관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 건데 이거를 김지은 씨한테 피해자에게 이렇게 너 왜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니?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정말 좀 약간 이 사람 공부를 하고선 판사가 된 사람인가? 대체 뭐냐 얘는 진짜. 진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가 막힌 거는 대부분 안희정 변호사들의 논리를 재판부가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재판부가 성적 자기 결정권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공기와도 같은 내 권리인 거고 그걸 침해한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재판부의 역할인 거죠. 네, 그쵸. 성적 주체성과 자존감을 가져야만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경험을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대 초반에 성추행을 당했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 조직 내에서 굉장히 추앙받는 선배였고 그 당시에 이제 소름 끼쳐요. 선거 운동 기간 엄청 바쁘고 할 때 다 같이 혼숙을 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때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신체 일부를 자면서 만졌는데 그 순간에 이제 여러 명이 다 같이 자고 있으니까 저는 이 사람 이 선배가 왜 이러는 거지 첫 번째 드는 생각 이게 뭐지 내가 이 상황에서 모두를 깨워야 되나 이런 고민을 엄청 하면서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그 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러다가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게 뭐 백인이 사건도 터지고 이런 거에 대한 감수성들이 높아지면서 그때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내가 인식하게 됐을 때 너무 괴로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노동 상담을 하면서 만난 그 피해자분들이 가해자가 나에게 이 성폭력을 가할 때 내가 이걸 뿌리치고 나가면 나는 회사를 어떻게 출근하지? 나한테 그만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만둘 수 있을까? 근데 김지은 씨도 마찬가지로 씻고 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무슨 의미지? 이걸 지시를 이해해야 하나? 그다음에 안희정이 그걸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가해자들의 머릿속에는 이 성관계 이외에 다른 생각을 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해자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피해자들이 내가 당한 일이 무엇이었나라고 하는 거를 정리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피해 상황 당시는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고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뭘 당한 거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잠시 얼어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어붙음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그렇게 얼어붙은 상황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나가지고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거를 해독하기까지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진짜 괴로워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재판부가 읽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걸 안 읽고 있다는 거죠. 진짜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성들이 그렇게까지 막 고민하고 하는 이유가 사실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가 진보되었다면은 이런 상황들을 읽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고민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권리를 권리답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재판부는 사실 역사에서 반동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성관계를 가지면서 내 머릿속으로 성관계 이외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만 한다면 그건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하게 사용된 관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성폭행을 한 것 자체가 위력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이중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모든 데에서 위력은 있고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성관계라는 경우는 결국 사적인 영역에서 너희 둘의 관계라고 이거를 이분적으로 해석을 그쵸, 해버린다는 그쵸.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런 위력을 행사한다 그랬을 때는 손을 묶거나 뭐 어떤 그러니까 폭행을 진짜 물리적 폭행. 물질적인 폭행을 하거나 뭐 이랬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진짜 야, 진짜 계속 한숨만 납니다. 그러니까, 못 배워서 그래요, 진짜. 아 진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 2심, 3심 가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후폭풍이 거세고 반동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 판결이 어처구니 없으면 쐐기를 박은 게 하나 있죠. yes means yes 룰, no means no 룰이 입법화되지 않은 현행의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법제 하에서는 안희정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청취자들께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 영어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했는데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 처벌하는 것이 no means no 룰이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처벌한다. 이게 yes means yes 룰입니다. 1990년대 초반 미국 일부 주에서는 여성이 확실히 동의하지 않은데도 성관계를 하면은 강간으로 규정하자 이런 운동이 있었고요. 이때 이제 이런 것을 계기로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no means no 룰입니다. 그리고 2014년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선 처음으로 여성의 확실한 동의를 법률에 이제 명시를 한 거죠. 그리고 yes means yes 룰은 조금 더 이제 더 어떻게 보면 더 고급인 더 이렇게 더 나아간 법 체계인데 이 법을 가진 곳은 스웨덴, 독일, 미국의 이제 일부 주에 불과합니다. 스페인에서도 얼마 전에 개정안 발의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는 15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하면 아동이 관계에 합의하더라도 무조건 강간으로 처벌하는 법안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국 재판부가 현행법에서 나는 못하니 입법부가 책임져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한 거죠. 아 진짜 한심해요. 노가 노를 의미한다는 것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게 참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 여성들이 말을 하면 그대로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그게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가 한글까지 가르쳐가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괴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는 판결문 이제 보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런 법도 알거든? 나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말도 알거든? 나 이만큼 알고 있고 이거 다 고려해서 판단한 거니까 내 판결에 토달지 마. 뭐 이런 거. 근데 정확하네요. 근데 그러면서 또 근데 입법부가 안 해서 나 못해. 막 이런 전 굉장히 비겁하고 좀 예. 그래갖고 아무튼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별로 그런 안 하고 식으로 싶은데 어떻게 안 할까 막 이거 재판부도 고민했나? 전혀 세련되지 못하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렇게 막 다 이렇게 고려해서 뭐 토달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가는 게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으로 막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계속 강조하여 주장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루밍, 뭐 학습된 무기력 이런 용어를 들먹이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여성운동 진영에서 많이 썼던 용어죠. 네,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이게 판결 자체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돼 있는데요.
이제 이 판결 자체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폭력 관련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한 판결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재판부가 걷어차버렸다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판결 당일날 이제 재판이 열렸던 서부법원에서 이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뭐 경기, 제주, 전북, 경남, 광주, 뭐 인천, 전국 각지에서 이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바로 터져 나왔어요. 이제 판결 당일날 집회를 이을이 다녀오셨는데요.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아, 제가 그날까지 휴가였는데 진짜 이놈의 한국 사회가 저를 과로로 몰고 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 저는 분노했고요. 휴가지에서 그 얘기를 듣고 친구들과 막 엄청 심한 욕을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그 안희정 그 가해자가 이렇게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이상한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입꼬리가 올라간 것 같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쟤 뭐지 이런 생각하면서 왜 뭐지 혹시 막 이런 생각했는데 무죄가 떨어진 거예요. 너무 화가 났고 친구들 다 기분이 막 잡쳐가지고 뭐냐 진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한 페미니스트 그룹에서 집회를 하자라는 이 공지가 뜬 걸 보면서 또 집 가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자, 이거는 휴가고 모시고 간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이미 많은 여성들이 와 있었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와 있었고요. 갖고 많은 한 500여 명이 와갖고 이렇게 사법부의 그런 해태함과 그다음에 부당함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그러면서 규탄하는 그런 시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자유 발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그 유튜버인데 저는 그 전부터도 사실 알고 있던 제가 유튜브를 참 많이 보기 때문에 알던 분인데 네, 오덕이라서 근데 그 생각만한 둘째 언니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또 막 분노 섞인 그 함성과 같은 정말 그 발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노래 중에 그 노래가 있거든요.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곡인데 그게 되게 잔잔하고 물론 이제 그 제목은 굉장히 처절하죠, 사실. 근데 그거를 정말 이렇게 뭐랄까 오열하듯이 혹은 이렇게 막 분노를 이렇게 내지르듯이 부르셨어요. 되게 이렇게 잔잔한 기타 곡인데 그거를 막 그렇게 부르시는 거 보면서 아 진짜 저 마음이 내 마음이다. 김지은을 지지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퍼포먼스로 안희정 유죄라는 그게 써있는 안희정의 얼굴 그 가해자의 얼굴을 찢는 퍼포먼스 그다음에 사법부 유죄라는 거를 찢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잠시나마 조금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고요. 저희 을당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이 판결에 대한 의견을 전해 오셨습니다. 네, 최땡땡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가해자 중심주의 남성주의적 시각에 따른 왜곡되고 편향된 판결이다. 남성 가해자는 법이 제 편이라고 믿어서 당당하고 여성 피해자는 법을 믿지 못해 피해 사실조차 고발하기 쉽지 않은 세상에서 수많은 피해 여성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침묵하라고 본보기를 보인 것 같다. 안희정 무죄 판결 당일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이 나라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이 치욕적이고 모욕적이다. 네. 이재희님께서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보면서도 또 한번 욱했습니다. 안희정 1심 판결이 나던 날 일하던 연구원 사무실에서 소식을 접하고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혼자 조용히 분노하고 있었는데요. 50대의 남성 상사가 판결 소식을 언급하며 저 포함 여성 연구원들 모두 해화역 시위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섞인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 순간 다른 여성분이 하는 말이 그거 불륜인데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소리 지르면서 불륜이 아니라 성폭행이에요 라고 외쳤어요. 어떻게 같은 여성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라는 말과 함께 이 갈등을 목격한 제3자인 여성 한 분이 한마디 거들면서 안희정 사태와 관련해서 유부녀와 비혼 여성의 입장이 다르다.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무마하더군요. 비혼인 저와 결혼한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여성분을 두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더 답답한 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연대가 아닌 가해자의 집안 사정과 가족사부터 걱정하는 세상. 왜 시위 나가라는 말을 젠더 이슈에는 1도 관심 없는 남자로부터 들어야 되고 가로 열고 그렇게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서 잘 나갈 거거든. 가로 닫고
불륜이라는 말로 2차 피해를 가하는 근거 없고 폭력적인 언사를 결혼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 마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수 있을까요? 법원 판결의 파렴치함과는 별개로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하루였습니다. 예,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근데 정말 이래요? 유부녀와 미혼 여성의 입장이 아니지 않아요? 제가 댓글을 진짜 안 보는데 이제 이번 사건은 댓글을 좀 봤어요. 댓글을 너무 화가 나는 게 그걸 꼭 인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가 자기도 여성인데 이 말을 꼭 하거든요. 세상에 여기 모인 우리 5명도 다 각자의 그 상황들이 다 다른 거잖아요. 김지은 씨처럼 그런 도지사, 위력 있는 도지사 밑에서 일해본 여성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유부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입장이신지. 유죄입니다. 유죄. 네. 네, 유부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엠버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그 안희정의 죄를 물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증거 제출에 있어서도 김지은 씨와 안희정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너무 달라 재판 과정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님입니다. 현님이 보내주시는 의견인데요. 판결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권력관계에 놓여있는 사이에서 비가시적인 권력의 행사가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까?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은 물론이며 판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한 채 내린 결과는 불공정합니다. 네. 이제 뭔가 고구마가 딱 목에 걸려 있는 아니 유부남들은 성폭행을 해도 그냥 불륜이라는 게 무슨 면죄부처럼 그 화살을 다 그 상대방 여성 폭력을 가한 피해자한테 돌릴 수 있는 판결이란 게 말이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꽃뱀의 그 담론이라고 하나요? 그게 여전히 계속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일련의 그 어떤 댓글들이라든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서 진짜 또 경악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나이든 중년의 남성들을 젊은 여성들이 불륜의 상대로 생각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1도 안 좋아할 것 같은 사람들을 거꾸로 그 남성들이 젊고 어린 여성을 찾아서 성적 대상화시키려고 하는 욕망이 더 강한 사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의 시각만 있는 거죠. 네. 이거를 바라볼 때도. 네. 에휴. 어쨌든 최땡땡님과 이재희님, 엠버님, 현님 감사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제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음을 저희가 네 분의 말씀에서 느낄 수 있었고요. 네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토요일 8월 18일 날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그 다음 주인 25일 날 열릴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시급한 국면에서 일주일이나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는 주최 측 판단으로 한 주 당겼고 저희도 주최 측 중에 하나인데 준비하느라 다들 동분서주 했었습니다. 분노한 이제 2만의 시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지난번 3차 끝장 집회였나? 네네. 그때에도 제가 저희 딸이 8살이에요. 저희 딸은 세월호 집회부터 탄핵 집회, 미투 집회 등등 여러 집회를 함께 해요. 사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잖아요. 주변에 맡길 또 아무 의지가지할 데 없는 사람이다 보니 이제 이럴 때에는 나를 중심으로 가지요. 하지만 이럴 때 이외에는 항상 아이를 중심으로 한다는 네네네. 것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민주시민 그거 아닙니까? 뭐라고 조기 교육 아닙니까? 아니 그런 교육 차원은 아니라 그냥 이제 나를 중심으로 같이 함께 할 때도 있는 거고 아이를 중심으로 같이 함께 할 때도 네네, 있는 건데 그럼요. 이런 날은 나를 중심으로 함께 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3차 끝장 집회 때 저희가 피켓 만드는 걸 했었잖아요. 자기 피켓을 이게 제가 뭐 미투 소리치고 외치자 이렇게 막 쓰니까 자기도 옆에서 막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그 글자가 세상은 언제 바뀌냐 느낌표 미투였어요. 아직 한글을 잘 모르니까 바뀌냐.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엄마 정말 지난번에도 세상을 바꾸자고 나오더니 아직도 못 바꾼다 봐. 언제 바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안. 웃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번 그러니까. 집회 때는 와가지고 이제 즐겁지 않고 정말 지겹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8살이니까 앞으로 10살, 11살 되면 이제 이 아이의 선택권도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나를 중심으로 하지만 우리가 독립적인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나이,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본인의 선택에 맡겨야 되겠지만 저는 자발적이지만 따님은 그렇게 자발적이지 않다라는 사실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8살 된 딸도 아는 거예요. 누가 내 몸을 만지는 거는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만지는 거는 나쁜 거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접어도 이건 내가 싫은 거잖아요. 그거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판사님들 8살도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랬죠. 저는 그날 진짜 소리를 그래서 목이 갈라. 아니 그건 아니고, 예. 제가 그렇겠죠, 방송차를 근데. 하나 맡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근데 이게 구호가 적힌 그 팜플렛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쭉 계속 읽기도 하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진행을 했는데, 구호를 읽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이게 확 진짜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이제 그 제 목소리에 실리면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도 목소리가 올라가고 커지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공감을 하고 느끼는 거죠. 근데 정말 시민들이 이게 계속 이제 어디서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 시작할 때는 뭐 7천 정도였다라고 했는데 행진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2만이 돼 있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저는 요새 이제 피부병 때문에 두문불출하고 있어서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못해서 너무 아쉽고 죄송하고 그랬는데, 그 트위터에서 페이스북에서 본 얘기가 2만의 여성이 모여 있는데도 남성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창문을 열고 야, 이 땡땡년들아 그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근데. 네, 그래서 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도 저 땡땡들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너무 온건한 거 아닌가. 왜 아르헨티나 언니들은 그 낙태죄 그 폐지 법안이 통과 안 돼서 막 불사지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희정 무죄 판결 나온 날 우리도 어디 달걀이라도 서부지법에 투척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우리는 온건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마 8월 18일 집회에 횃불이 등장한 사진을 보고 조금 마음이 좋았습니다. 촛불 들고 만들어진 촛불 대통령 시대에 횃불이 등장하는 가장 전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투 집회 하면서 느끼는 건 지금 요번에 이제 미투 시민행동에서 주최한 5번째 집회였던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욕하는 사람들 진짜 많고 있긴 있는데, 근데 사실 어떤 이슈를 해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뭐랄까 성평등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막 되게 원색적인 막 그런 성적 막 그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의 그런 욕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일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응원하는 사람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좀 달라졌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특히 많이 응원을 많이 해주고 인사동에 많으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번 집회에는 다른 어떤 미투 집회 때보다, 미투 시민행동에서 주최했던 집회 때보다 그런 되게 성별도 되게 다양했고, 이 연령도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저 이 집회 하기 전에 제 주변에 아는 지인 남성들이 이 집회는 우리도 가도 되는 집회냐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이거 남성들도 가도 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이슈가 이제 점점 파일을 키워가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공감대가 좀 넓어지고 있지만 한편에 그만큼의 어떤 백래시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저는 저희 오빠랑 얘기를 하면서 너무 놀랬던 게, 안희정 판결이 나고 한 1시간쯤 있다가 저희 오빠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기서 오빠란 생물학적 오빠입니다. 근데 오빠가 야씨 미친 거 아니냐 이러더니, 야 무슨
홍대 판결은 징역 10월인데 실형을 줘놓고 안희정이 무죄냐 이러면서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재판부를 향해서. 진짜 화가 나셨군. 예. 근데 우리 오빠가 그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겪게 되면은 변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제가 이러고 살고 있지만 사실 젠더 이슈에 정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자기 그 부하 직원의 여자친구가 사장한테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여자친구가요? 그 아, 직장을 부하 다- 직원에. 부하 직원. 직원의- 예, 아. 부하 직원의 여자친구가. 근데 그 다른 회사에서. 예. 그 오빠가 일하는 회사의 부하 직원의 여자친구가 사장한테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여자친구가 경찰에 갔다가 뭐 노동부에 갔다가 어디를 가도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를 보면서 야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는 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담실 안내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만족스럽게 자기가 볼 땐 만족스럽게 해결이 안 난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그 피해자분은 사장이 처벌받기를 원했어요. 처벌받기를 원했는데 아마 합의로 끝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처벌을 뭐 어떻게 경찰에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그랬나 봐요. 근데 오빠가 그거를 보면서 진짜 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진짜 고용주에 의한 거예요. 또 심지어. 딱 그 고용주에 의한 성희롱인 거죠. 근데 그 문제는 정말 해결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그때 자기가 피부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야, 책 좀 주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몇 권 던져줬더니 이제 학습이 된 거죠. 네. 희망이 그래서- 있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내 주변에서 겪으면은 그걸 이렇게까지 얘기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여성들이 이런 일을 겪을 때까지 우리가 아니 근데 솔직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다 많이 겪고 음. 있고 근데 그거에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의 경우는 관심을 가진 거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 이제 이 판결은 김지은 씨가 어떻게 처절하게 저항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존의 어떤 성폭력 재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래도 김지은 씨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라고 입장문을 밝혀주셨죠.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김지은 씨께 뭔가 응원의 한마디. 서부지법에 그날 그렇게 갑자기 모였는데도 많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공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 속에 정말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고, 또 한편 아까도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 앞부분에 했지만은 이분이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진실을 알 수 있었겠으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진짜. 마음으로 그리고 또 행동으로 늘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이 이후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늘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뿔테 안경 쓰시고 마스크를 쓰고 두리번거리면서 다녀야 된다는 말에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누가 이렇게 한 여성의 일상을 파괴하는가 너무 분노스럽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따가 김지은 씨의 발언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너무 큰 짐이, 너무 큰 무게가 이분 어깨에 짊어져 있는 거잖아요. 너무 이제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너무 그렇게 끝까지 짊어지고 안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살아야죠. 예, 좀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 길에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또 이 판결 이후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나가시는 분들이 수강생들과 충돌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하시는 분들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이제 일부 수강생들이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하기 이전에 이거 무고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온다고 해요.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 판결의 파장이 이제 일파만파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다음 2심, 3심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나라가 이제 성평등에 있어서 한 발 앞으로 나가느냐 아니면은 다시 20년 전으로 퇴보하느냐 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섰다고도 저는 보여져요. 자, 그리고 근데 김지은 씨를 모욕하는 댓글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이 댓글들 보다가 이거 다 고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댓글 다시는 분들 이제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8월 10일 날 청와대에 희한한 청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샘 사건 피해자 모욕 댓글에 대한 고소를 멈춰달라라고 하는 청원이 들어왔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네,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경찰 및 검찰에 지난 5월 1일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8천여 건의 댓글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후 고소인 측이 5천여 건을 취하해서 각 경찰서가 남은 3천여 건을 가해자의 실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다시 이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담당 변호사는 일부 취하가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원래 전체 댓글은 5만여 건이었다. 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범위에 해당되는 8천여 건을 먼저 걸렀고 그중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하지 않았는데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는 글이 5천여 건 정도 있었다. 면서 수사기관에서 무고는 제외하도록 권해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한테 2차 가해한 말들이 다시 자기한테 돌아온 거네요. 검색해보니 웃긴 게 자기들끼리 댓글 쓴 거 올리고 이거 모욕이냐 명예훼손이냐 이게 벌금감이냐 아니냐를 갖고 댓글을 달고 있었어요. 똥글 안 싸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경찰들이 젠더 감수성에 물들어서 큰일이라는 것도 있고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근데 그렇다고 저걸 고소를 멈춰달라고 청와대에 청원을 넣어요? 이건 뭐 수지 사형시키라는 청원이랑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수진들이 참 그렇고 그렇네요. 아, 근데 정말 이렇게 사이버 대책반 같은 걸로 정말 다 댓글 걸어가지고 댓글 다 걸고 이런 것도 해볼 만하다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사건을 보면서 중요한 건 결국 이 나라 시스템이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피해자가 일일이 저걸 다 수집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제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익명이 보장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타인에 대해 특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이걸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진짜 국가 시스템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다 개인이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진짜 근데 조만간 이제 김지은 씨도 댓글에 대해서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슬프고 슬픈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에 눈물 뿌릴 얘기들 뿐입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볼게요. 네, 그 8월 4일 디지털 성범죄에 항의하는 집회에 대한 국가의 응답이 나왔죠. 그 바로 8월 9일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아이고. 네, 진짜 웃기죠. 네. 다른 제목도 아니고 음란물 유포 방조죄라뇨. 저 수많은 불법 촬영 동영상이 버젓이 떠돌고 있는 웹하드와 일베는 그냥 내버려 두고요. 여성이 피해자가 된 불법 촬영물들은 유포가 아니라 유통이고 그걸 산업으로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거든요. 웹하드를 통해서 유통되는 수많은 불법 촬영물들이 여성들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손 놓고 있으면서 뭐 하는 짓인지 한숨만 나고 그 토요일 집회 때 누가 피켓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몰카와의 전쟁을 한다더니 여성과의 전쟁을 하고 있네라고 아, 그러니까. 엄청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은 워마드 운영자가 해외에 있다는 확인을 하고 나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뭡니까? 네. 인터폴은 세계 각국의 경찰들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만든 국제기구인데 그 인터폴에서 정한 수배 등급의 종류가 모두 8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적색 수배는 가장 강력한 등급의 수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재판 관할 또는 국제법정에 의해 신병 인도가 요구되는 자의 소재를 특정 및 체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색 수배가 내려진 이후에 신병이 확인되면은 해당 국가의 판단에 따라서 강제 추방 또는 소환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정유라의 정도 돼야지 이제 적색 수배 내려지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한 거죠. 와, 정유라 동급 진짜 대단하네요. 대한민국 경찰. 네. 또 8월 13일에는 홍대 남성 누드 모델 사진 유포 혐의로 이례적으로 빠르게 체포되어서 포토라인에 섰던 그 불법 촬영자 여성에 대해서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건 뭐 그냥 선전포고 같네요. 불법 촬영자에 대해서는 맨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나 이런 것밖에 나지 않았잖아요. 네, 한국 여성 변호사회가 지난 5월에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런 불법 촬영자들이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경우는 5.3%에 불과했어요. 벌금형이 72%, 집행유예가 15%, 선고유예가 7.5%인데 실형 10개월이 선고된 거죠.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피해자가 여성이어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가 그 남성들이 피해자가 되니까 아 이거 심각하구나 라고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면 일베나 웹하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야 하고 이후에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실형이 나야 하는 거죠. 젊으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어 감형. 전도 유망하다고 감형, 술 먹고 우발적으로 했다고 감형, 그럴 만한 상황이어서 이건 정말 그럴 만한 상황 누가 판단하냐고요. 판사가 판단하는 그 거죠. 판사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랬다고 감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감형하고 있어요. 어젠가 오늘 봤던 뉴스 중에도 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랑 성관계한 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래요? 여자친구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그걸 보내고 그 남자친구를 폭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나왔죠? 벌금 300인가? 아 그런가? 네. 또 다른 건이구나. 비슷한 게 너무 많네요. 하도 많아가지고. 하여간 남성들이 가해자일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찍고 보내고 때리기까지 했는데 누구는 무죄 받는데. 아 진짜. 근데 이렇게 우리 정말 기가 차고 막 진짜 이게 진짜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웃는 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계속 실수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상황인데 경찰이나 사법부는 여성들이 편파 수사, 편파 판결이라고 이렇게 막 말하면은 아니다, 우리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베 서버는 한국에 있고 하는데 워마드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홍대 사건도 이례적으로 포토라인에 왜 세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집중되니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뭔가 이 인지 부조 약간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따지면 해외에 서버를 둔 소라넷 운영자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내버려뒀던 거냐고요. 그리고 포토라인에 세우는 피해자 뭐 기준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집중되니까 세웠다고요? 대한민국 경찰들 자꾸 이런 식으로 일할 겁니까? 예? 아 진짜 세금 거부 운동하고 싶다니까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음. 국가가 여성들을 어디까지 내모는지 정말 참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KTX 승무원 업무의 정규직화를 위한 기자회견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에 KTX 승무원들의 4,625일에 걸친 투쟁 끝에 복직에 합의는 했어요. 근데 승무원 업무가 정규직이 아니어서 승무원으로 복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 업무의 정규직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KTX가 한번 뜨면은 거기 타는 승객이 1,000여 명 정도가 돼요. 속도는 시속 300km가 넘고 진짜 이렇게 가면서 저는 되게 그 교통수단 공포증이 약간 있어가지고 막 무섭다 막 이런 생각 들고 이게 만약에 어떻게 되면 누가 어떻게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되지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탑승한 승무원이 정규직 열차 팀장 1명하고 외주화된 승무원 단 2명뿐이라는 거. 문제는 코레일이 KTX 승무원과의 법정 싸움 그 과정에서 업무 외주화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자기 발등을 찍었어요. 어떻게 찍었냐. 승무원들이 안전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 KTX 승무원의 업무는 안전 업무가 빠져 있고 적객 업무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참 우리는 네, 벌벌 떨게 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세종시에 지금 살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KTX를 6번 정도 타요. 아우. 그래서 진짜 불안해 죽겠어요. 이런 기사나 이런 사건, 그러니까 이런
팩트들을 보면 그 1000명을 싣고 달리는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KTX 안전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열차 팀장 딱 한 명이라는 사실. 그럼 사고가 나면 열차 팀장이 혼자서 그 1000명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챙길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날 토론회에 제가 토론자로 참석을 했는데요. 이제 정규직화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굉장히 선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승객 네, 안전. 네. 승객 안전. 이게 모두가 입을 모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자체가 저는 성차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승무원의 업무를 KTX의 장식품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 모두 젊은 여성으로 뽑았고 그 여성이 하는 일이니 당연하게 정규직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 저는 봤고요. 지금 승무원들의 유니폼이나 복장 규정도 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기능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돋보이는 장식으로 보이기 위한 기준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 철도청이라는 국가기관으로 있을 때 발생한 문제고 이 역시 정부의 성차별에서 시작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코레일 오영식 사장이 버티고 있어서 승무원 업무의 정규직화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코레일 사장이 저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국회가 관심을 갖고 계속 압박을 한다면 코레일 사장이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결국 지금 정부의 의지는 해고된 승무원들의 원직 복지까지인 거고 승무원 업무의 정규직화는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또 국가가 여성을 나몰라라 하는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또 지난 8월 11일이 김경수 열사 39주기 추모제였어요. 김경수 열사가 누굽니까? 배고파서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라고 외치다가 국가가 휘두른 폭력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국가는 자살했다고 거짓말을 했죠. 저는 해마다 이제 추모제 가서 선배님들을 뵈면 정말 마음이 그런 게 선배님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네요. 근데 봄이 되면은 먼지 없고 깨끗한 데를 찾아가지고 쑥을 직접 뜯으세요. 그래갖고 냉동실에 이제 잔뜩 뜯어서 얼려놔요. 그래놓고 해마다 이제 8월 11일이 되면 떡을 해갖고 그리고 홍어를 무쳐갖고 그러니까 거기 참여한 사람들 모두 먹을 수 있게 넉넉하게 그렇게 만들어갖고 바리바리 이고 오세요. 해마다 찾아주는 후배들 고맙다고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20대 때 친구를 잃은 그분이 39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마다 그걸 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적어도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말이죠. 그 김경숙 열사 때부터 KTX 승무원 김지은 씨, 워마드 운영자, 홍대 사건으로 실명받은 그런 분까지 모두 국가로부터 배제당하고 차별받은 여성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니 결국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라는 집회 제목이 나온 거죠. 저는 또 이 말 그대로 해석하는 양반들이 있어요. 그럼 너네 그냥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설이라고요. 역설. 저희 트위터에 그런 식의 단어가 댓글이 막 붙은 거예요. 국가 없다면서 왜 국가 앞에 와갖고 뭐 찌질거리냐 뭐 이런 식이에요. 진짜. 진짜 한글을 가르쳐줄 수도 없고. 해동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역설입니다. 역설. 여성도 국가가 필요하다. 우리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인 겁니다. 네. 근데 또 한 건이 더 있죠. 방송을 끝낼 수가 없네요. 네. 이런 와중에 또 8월 12일 날 남북한의 노동 세 단체가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 대회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날인 8월 12일 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역시 젠더 관점 없는 합의문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이고 왜 제가 읽어야 돼요. 나 읽기 싫은데 이거. 진짜. 좀 읽어주세요. 방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이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역사의 주체, 시대의 개척자, 싫어. 민족의 맏아들답게 결의 앞에 지닌 자기의 위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 남자만이네. 남자만 심지어 아들도 아니고 맏아들이. 제 친구들이 이걸 보고서 언제적 선언문입니까 이게? 이거 보고서 제 친구들이 뭐라 했더라? 합의문. 우리 우주의 인류의 막내딸로서 분노한다. 성명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지독하게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서열 위기에 따른 텍스트라고밖에 안 보이는데요. 노동자가 민족의 맏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쓴 말로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굳이 그 중요한 위치를 맏아들로 표현한 거는 정말 남성 중심적인 세계관의 답습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그냥 아들도 아니고 굳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서열화 위계화된 권력관계의 상징이잖아요. 맏아들에게 집안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던 역사가 다시 재현되고 있지 않나? 민족의 아들이라고만 해도 기함할 판에 민족의 맏아들이라니. 여성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노동자는 언제나 남성으로만 상징되고 기억되고 표상되는 세계관의 반영인 거예요. 역사와 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체 역시도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말이고 역사의 주체와 시대의 개척자, 민족의 맏아들이 같은 선상에서 거론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노동 3단체가 어딥니까?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고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라고 합니다. 에? 민주노총이요? 요즘에 민주노총 페미니즘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청년 여성 조합원 집담회 하면서 그 제목이 민주노총 페미니즘을 외치다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외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성평등이랑 거리가 있는 이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게 일부가 외친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비판을 하니까 8월 17일 날 양 노총이 마지막 문장을 정정공지를 내셨어요. 네, 사과문 아니고 정정공지. 네, 사과문이 네. 아니고 정정공지더라고요. 뭐 시간상의 제약 등 뭐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합의문 공개 전에 최종 확인 작업을 못했다. 이런 변명이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세 단체 공동이 아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명의로 이걸 또 급하게 냈더라고요. 뭐 네.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합니다. 시간상의 제약이 있을 때 정말 무의식이 표출되는 거잖아요. 진짜 유감이네요. 사과도 아니고 정정이라니. 근데 뭐라고 정정한 거예요, 그럼? 민족의 대들보. 대들보. 표현력이 딸리는 건지. 익숙한 언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한반도 평화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 하시는 분들의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고 근데 어쨌든 민주노총이 뭐 아까 말했던 그런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미투 시민행동하고도 이제 열심히 연대하려고 하고 그래서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통일을 염원하면서 축구 대회를 한다는 발상도 살짝 웃긴 것 같은데 교류 차원이라고 하지만 굳이 승부를 내는 운동 경기를 경쟁을 통해서 굳이 왜? 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국제 경기에서 함께하는 남북 단일팀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너무 이제 익숙한 그런 어떤 승부를 내는 경기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평화를 외치면은 좀 평화스러운 걸 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올해가 김경숙 열사 39주기예요. 내년이 40주년이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회에서 만난 2만의 시민들 그리고 인터넷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많은 페미니스트들에게서 희망을 받습니다. 그 분노와 함성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대한민국의 백렛이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집회에서 발언해 주셨던 성폭력 피해 생존자분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것입니다. 네, 이 땅 모든 페미니스트들과 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4는 2018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